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치 6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읽을게요. 제1부의 말미를 장식했던 나스타샤의 파티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고 난 이틀 후에 미식코인 공작은 서둘러 모스크바를 떠났다. 예기치 못했던 유산 상속 문제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가 출발을 서둘렀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 같아요. 뭐 옛반진 장군 아글라야 뭐 이런 얘기도 같기도 하고. 음, 282쪽 한번 읽어볼게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덧붙이면 옛반진 장군의 집에서는 그런 인간이 자기네 집에는 물론 마치 이 세상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브릴라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자, 가브릴라는 나스타샤 필리포프나와 아, 정말 뭐 장가를 보내려고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어떤 인물이었죠. 7만 5천 불이에요. 왜냐하면 또츠키의 정부였던 나스타샤가 가브릴라와 결혼을 해야지만 또츠키가 옛반친의 첫째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러니까 옛반친 가족네들은 그에 관한 주목할 만한 소식을 그것도 아주 빨리 알아냈다. 절대절명이었던 그날 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집에서 불쾌한 사건이 있고 난 후 집에 돌아온 가브릴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잠이 왔겠어요? 자기를 뭐 거의 짐승처럼 그렇게 모독을 했는데 가브릴라는 공작에게 그 선물을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러니까 돈을 나스타샤에게 되돌려주라고 신신당부했다. 공작의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는 거의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공작에게 대단한 적의를 품고 2시간가량이나 눌러 있으면서 시종일관 슬프게 울었다. 그러나 헤어질 때 그들은 다정한 친구 사이로 헤어졌다. 가브릴라의 여동생 바르바르는 시집을 가고도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 시집을 갔네요. 그 가브릴라의 여동생은. 그리고 이제 저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옛반찐내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286쪽에 공작이 얼마나 이제 순진한 사람인지가 드러났는데, 그러나 어찌되었건 공작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된 상인의 빚쟁이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의심쩍은 서류를 들고 오거나 공작의 됨됨이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냥 맨손으로 찾아오곤 했다. 왜냐하면 백치니까 유산은 상속받았겠다. 그냥 저기 상 그 돌아가신 분 상환 안 한 게 있다라고 해서 그냥 공작을 찾아오는 거야. 그런 식의 빚쟁이들에게는 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공작의 친구들이 극구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작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섭섭하지 않을 만한 금액을 지불했다. 그는 이들 중 어떤 자는 정말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공작도 한 몇백만 불, 몇백만 루블은 그거 상속을 받았을 텐데 로고진이 상속받고 완전히 그런 게 지독하게 바뀐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공작의 태도죠. 장군 부인은 이러한 소식을 자기도 벨로콘스키 부인에게서 편지로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그건 너무 멍청한 짓이야. 대단히 멍청해. 바보는 어쩔 수 없나 봐. 라고 신랄하게 덧붙이고는 바보의 그런 행동에 내심 기뻐했다. 결국 장군은 자기 아내가 공작의 일에 친아들처럼 나서고 있고 그녀가 아글라야에게 웬일인지 유난히 상냥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나 이러한 유쾌한 분위기도 오래가지 못했대요. 나스타샤는 모스크바에서 로고진에게 사실은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혔다는 게 뭐 진짜 붙잡혔다는 게 아니라 로고진이 막 이 나스타샤만 집요하게 보고 있었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결국 로고진의 색출망에 걸려 그와 결혼하기로 거의 맹세에 가까운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고진은 거의 노예 상태로 나스타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후 겨우 2주일이 지났을 무렵 장군은 나스타샤가 결혼 전야에 세 번째로 도망쳤다는 전가를 받았다. 이번에는 어느 시골로 자취를 감췄다고 했는데
이때 모스크바의 미시킨 공작도 자신의 모든 일을 살라즈킨에게 위임하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장군은 공작이 그녀와 함께 갔는지 그녀를 쫓아갔는지 알 순 없지만 거기에는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 결론 내렸다. 또 쯔끼야 옛반찐 큰딸 사이에 오고 간 혼담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고 이거는 좀 낫네요. 남자 쪽에서 정식으로 청혼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별다른 대화나 가족 간의 아무런 의견 대립도 없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288쪽의 중간 얘기. 옛반찐 장군은 여름 휴가를 떠날 채비를 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새롭게 뒤바꿔 놓은 사건이 터져 할 수 없이 여행은 연기되었다. 장군 부부는 천만다행이라고 여겼다. 모스크바에서 아주 유명한, 물론 좋은 의미에서 아주 유명한 S 공작이 페체프루크에 방문한 것이다. 그리고 289쪽. 장군의 둘째 딸 아젤라이다는 그 공작에게 상당히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니까 세 딸 모두 굉장히 미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셋째 딸 아글라야가 가장 미인이었다라고 하니까 아젤라이다가 아마 결혼할 것 같네요. S공작은 먼 친척이면서 친하게 지내는 어떤 사람을 옛반친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R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직 28살쯤 되는 젊은이로서 그림같이 잘생긴 시종무관이었다. 뭐 여기까지 읽고 쭉 넘어가면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다 큰 관연한 이렇게 아가씨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옛반친 장군이 워낙에 돈도 많고 그리고 세 딸도 모두 미인이고 이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리 하면서 그 혼사를 어쨌든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290조. 이것은 우리 얘기의 주인공인 뮤시킨 얘기 같아요. 두 번째로 무대 위에 나타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다. 바로 이 무렵쯤에 페제부르크에서는 가엾은 공작에 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였대요. 만약 그가 아는 사람들 사이로 갑자기 나타났다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놀라 자빠졌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전해주고 그것으로 우리의 서론을 끝마치고자 한다. 이거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스토옙스키식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서두에서 이렇게 얼쑤 뭐 이런 고수의 그런 말 같기도 하네요. 니콜라이 이볼기는 공작이 떠나고 난 뒤 처음에는 이전과 같은 생활을 했다. 꼴리야 그 가브릴라 막내 동생 중학생 정도 되는데 중학교를 다니고 친구 이폴리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폐병쟁이 18살짜리 아버지 이볼긴 장군을 보살피고 바르바라 누나죠. 집안일을 도와 심부름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었다. 뭐 이렇게 쭉 넘어가서 에휴, 이 아버지가 이제 이볼긴이 차용증을 썼다가 이제 조금 감옥살이를 하게 됐네요. 아, 이제 뿌찌찐과 바르바라는 사위 같아요. 이 뿌찌찐이 사위일 거예요. 아까 뿌찌찐하고 결혼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바르바라가 음, 아닌가? 하여튼 바르바라랑 뿌찌찌는 그 하숙집 하는 사람들이니까 요거는 저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볼긴 장군이 그 저기 뭐야 차용증 잘못 써서 주정뱅이에다가 제대로 된 판단이 못 되는데 이제 감방까지 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들은 그곳이야말로 감옥이야말로 이볼긴 장군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말했다. 가브릴라는 그 말이 완전히 사실임을 확인했다. 다만 가엾은 어머니 니나 혼자서만 슬피 흐느껴 울 따름이었다. 집안 식구들은 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놀라기까지 했다. 니나는 지병을 앓으면서도 틈이 날 때마다 남편을 면회하러 이즈마일로프스키 연대를 찾아갔다. 이 집안의 막내 아들 니콜라이는 장군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보다는 누이 바르바르가 결혼하고 난 후부터 가족들과 거의 완전히 벽을 쌓고 지냈으며 최근 들어서는 아예 잠자러 집에 들어가는 일조차 드물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춘기도 왔겠다. 에휴, 아버지는 깜빵 갔겠다. 뭐 형은 저렇게 모독을 당하겠다. 뭐 그러니까 그냥 애가 이제 사춘기도 왔으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292쪽. 니콜라이는 형이 돈을 나스타샤에게 되돌려 주었을 때 적지 않게 놀랐다.
이러한 행위 하나로 니콜라이는 형 가브릴라의 많은 것을 용서해 줄 준비가 되었던 것이다. 공작이 떠나가고 3개월가량 지나갔을 때 이볼긴의 가족들은 갑자기 니콜라이가 옛반찐가의 사람들을 사귀게 되어 그 집 딸들에게 지극히 환대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바르바르는 신속하게 그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니콜라이는 누나인 바르바르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교제를 텄다. 옛반찐가의 사람들은 차츰차츰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리자베타는 처음에는 니콜라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으나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 니콜라이가 아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맞는 일이었다. 그는 이따금 장군 부인에게 책이나 신문 등을 읽어주기는 했지만 이들 가족 앞에서 대등하고 떳떳하게 행동했다. 왜냐하면 형이 그렇게 진짜 무시를 당하고 자기 아버지는 깜빵 갔고 이런데 애가 어떻겠어.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에도 거기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러면서 언제나 친절을 베풀곤 했다. 하지만 2번 정도 리자베타 프로코피의 부인, 이 리자베타 아줌마가 저기 장군 부인이시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장군 부인. 정말 너무 이 이름이 그 저기 복잡하긴 하지만 뿌찌찌는 결혼한 것 같지는 않고요. 바르바르랑 고리대금 업자라고 하네요. 심하게 다퉜대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옛반찐 부인하고 다툰 거야. 이때 그는 옛반찐 부인이 독재자라서 더 이상 그녀의 집에 발도 부려놓지 못하겠노라고 선언했다. 아글라야는 요 건방진 꼬마를 쏘아보았다. 그러나 니콜라이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는 편지를 뜯어 읽어보았다. 언젠가 당신은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제 나를 완전히 잊으셨겠지요. 이 누구한테 쓴 문제야 이거? 미식기니. 그러니까 그 아글라야가 미식긴이 쓴 편지를 읽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당신에게 펜을 들게 되었냐고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누구보다 당신에게 나를 상기시켜주고픈 억제할 수 없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당신들 3분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분, 가장 필요한 분은 당신입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식기는 이게 지금 여자 마음을 자꾸 이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바람둥인지 진짜 바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성분들도 사실 마음이 좀 싱숭생숭할 수도 있죠. 싱숭생숭하겠지. 나를 잊지 말아요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바본지 선순지 지금 이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글라야는 이 짤막하고 무의미한 편지를 읽고 갑자기 얼굴을 확 붉히더니 이내 생각에 잠겼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녀의 생각을 따라가기가 힘든 노릇이다. 혹시 이 건방진 꼬마가 빼제부르크의 연락책으로 발탁된 것은 아닐까? 뭐 그렇다는 거죠. 니콜라이 군 여기 동봉한 편지를 아글라야에게 꼭 좀 전해주게. 그런 건강을 비겠네. 자네를 아끼는 미ሽ킨 공작. 어쨌든 이런 애송이를 신임한다는 게 우스워. 아글라야는 니콜라이에게 그 메모를 돌려주며 안이 꼽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고는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의 옆으로 지나갔다. 니콜라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이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가브릴라에게 이유도 밝히지 않고 졸라서 빌려온 초록색 새 목도리까지 두르고 있었는데도 수모를 당한 것이었다. 그는 몹시 기분이 상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꼬맹이가 자기 집안 무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음, 좀 오늘은 좀 편안하게 좀 읽어보고 싶네요. 좀 더 읽어보죠. 자, 295조 2. 6월 초순이었다. 일주일간 빼체부르크의 날씨는 보기 드물 정도로 화사했다. 옛반찐 가족은 파블롭스크의 호화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옛반진 장군 부인은 갑자기 마음이 들떠서 이틀 동안 부산스럽게 준비하여 그곳으로 옮겨갔다. 그곳으로 떠난 후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레프 니콜라예비치 미시킨 공작이 그러니까 미시킨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러시아 소설이 읽기 힘든 건데 그냥 미시킨 공작이라고 하면 돼. 어쩔 때는 이름 전부 쓰고 어쩔 때는 성 빼고 이름하고 부칭만 쓰고 부칭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딴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호찬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식으로 얘기하면은 호찬 그리고 저희 아버지 조남이 조남을 중간에 넣어서 호찬 누구누구의 아들 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식 발음은. 그러면은 러시아식 이름은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은 호찬이 제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누구누구의 아들인이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에 정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앞에 호찬 누구누구의 아들로 부를 때도 있고 호찬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마지막에 성만 부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레프 니콜라예비치 미시킨 그러니까 미시킨 공작이 왔다는 거예요. 정거장 후 그를 마중 나간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공작은 객차에서 내려오는 순간 여행객들의 에워싼 군중 사이에서 누군가의 두 눈에서 불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가 정신을 차려 주의 깊게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 불길한 인상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모스크바는 고향이기도 하고 맨날 스위스 병원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산 분배에 대한 일도 있고 이러니까 모스크바에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간지를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부는 리제이나에 가에서 멀지 않은 어느 여관으로 그를 데려다 주었다. 허름한 여관이었다. 공작은 컴컴하고 가구가 형편없는 조그만 방 두 개를 잡았다. 공작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마치 시간에 쫓기거나 누군가를 집에서 만나지 못할까봐 초조해하는 듯했다. 반년 전에 공작이 배츠부르크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만약 지금의 그를 보았다면 차림새가 훨씬 좋아졌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때와 옷차림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그는 모스크바의 인류 재봉사가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 옷에도 흠이 없지 않았다. 지나치게 유행에 따라 만든 옷인데 공작은 유행 따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아주 잘 웃는 사람이 유심히 공작을 보면 아마 웃음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웃을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는가. 참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시선으로 이렇게 세상을 봤는지가 좀 보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돗자리만 깔면은 뭐 거의 뭐 점쟁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옷에는 신경을 안 쓰지는 않는데 많이 또 쓰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속된 얘기로 좀 태가 있어야지 이게 옷을 입었을 때 딱 느낌이 오겠죠. 근데 이제 공작은 또 돈이 많았으니까 또 옷을 이렇게 걸쳐 입었는데 누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웃음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 좀 바보 같은 느낌은 있었던 거죠. 근데 돈 많은 뭐 바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무의식인을 이거를 영화로 해서 무의식인 공작을 누구로 캐스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젊은 시절에 박해일 배우 참 괜찮다고 보는데 사실 근데 박해일 배우 굉장히 멋있는 배우잖아요. 얼굴도 조그맣고 키도 큰 데다가 곱상하고 그러면서도 선하면서도 선한데 사실은 그 속을 파악하기가 힘든 외국 배우로 따지면 에드워드 노튼 같은 배우 참 잘할 것 같아요. 이 미식긴 공장 역할. 근데 사실은 그 두 배우가 이렇게 써요. 그 두 배우 아무런 옷을 탁 걸쳐 입어도 에드워드 노튼이나 박해일 배우나 이렇게 딱 하면은 태가 쫙 보일 거예요. 근데 소 과연 에드워드 노튼이나 박해일 같은 배우가 이런 지점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공작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부족한 지점이 그 사람들한테는 없기 때문이에요. 박해일이나 에드워드 노튼. 그 사람들은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공작은 아무리 멋을 부려도 푸훗, 푸훗, 푸훗 이런 비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란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영화와 소설의 차이가 분명하고 과연 소설이 이런 책
읽기 많이 뒤편에 밀려 있긴 하지만 독서 체험의 고유함은 이 대체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저도 좀 이런 묘사에서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작은 마차를 잡아타고 빼스키로 향했다. 빼스키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동쪽 지역의 서민들이 사는 데라고 하네요. 그는 로지슈체스트벤스키 거리에 와서 곧 어느 작은 목조 가옥을 찾았다. 이 집은 공작을 놀라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 깨끗하고 꽃이 자라나는 화단까지 갖춘 정돈이 잘 된 집이었다. 창문은 거리를 향해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줄곧 날카로운 말소리가 들려왔다. 고함에 가까운 소리였다. 누군가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있거나 연설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 목소리는 드문드문 커다랗게 들려오는 몇몇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끊기곤 했다. 공작은 마당에 서서 출입 계단을 올라가 레베제프 씨가 있느냐고 물었다. 레베제프는 그 로고진 꼬봉된 그 마님, 제가 마님의 돈을 감히 주어도 될까요? 저는 저기 불구덩이에 기어 들어가도 돼요. 라고 하는 로고진의 꼬봉된 사람이었죠. 왜 이 레베제프의 집에 갔을까요? 공작은. 짙푸른색 벽지를 발라 깨끗해 보이는 그 거실 안의 장식은 어딘지 허식적인 데가 있어 보였다. 왜 이렇게 읽고 있지? 넘어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줬을 때 넘어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읽고 있지 나는? 좀 읽어볼게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이 묘사가 참 좋네요. 둥근 탁자와 긴 의자, 뚜껑이 달린 청동시계, 창문 사이에 걸어놓은 길쭉하고 단순한 거울. 천장에서 청동 사슬을 타고 내려온 유리알들이 박힌 구슬 샹들리에 등이 그러했다. 거실 한가운데는 공작종으로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레베제프 씨가 있었다. 그는 여름에 흔히 그러하듯이 상의를 입지 않고 조끼만 걸친 채 자기의 가슴을 치며 무슨 테마에 관해서인지 비통하게 연설을 하고 있었다. 루키안 레베제프, 루키안 레베제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만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식모는 두 손을 흔들으며 얼굴이 온통 붉어질 정도로 화를 내고 나가버렸다. 레베제프가 뒤돌아보았다. 그는 공작을 보고 마치 갑작스레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공작 가. 그러나 갑자기 아직까지 몸을 추스릴 힘을 얻지 못했는지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상복의 아가씨를 향해 달려갔다. 그 아가씨는 엉겹결에 비틀거리기까지 했다. 그러더니 레베제프는 처녀를 그대로 놔두고 13살 소녀에게로 달려갔다. 그녀는 다음 방으로 통하는 문턱에 서서 계속 웃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니까 광대의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곧바로 부엌으로 갔다. 경의를 표시하려고 했습죠. 헤헤헤. 글쎄 그럴 필요까진. 공작이 말을 꺼내려 했다. 잠깐. 바람처럼 금방 돌아올게요. 연미복으로 갈아입으러 가신 거예요. 소년이 말했다. 그거 참 낭패로군. 공작이 말했다. 내 생각에 그저 말해줘요. 그 사람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말짱해요. 정말 서너 잔, 5장 정도까지 했을까요? 하지만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공작은 긴 의자에서 들리는 목소리 쪽을 향해 말을 하려 했으나 아가씨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주 솔직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귀여운 얼굴로 말했다. 아침에는 많이 마시는 적이 결코 없어요. 아버지에게 무슨 용무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우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서를 읽어요. 어머니가 5주일 전에 돌아가셔서 그래요. 사실 그 사람이 도망친 것은 당신에게 둘러대기가 곤란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남자가 말했다. 그러니까 레베제프가 상처를 한 것 같은 것 같아요. 아내를 떠나보냈죠. 299쪽이에요. 요 버전. 겨우 5주일밖에 안 됐어요. 겨우 5주일이에요. 레베제프가 벌써 연미복으로 갈아입고 되돌아오며 되받아서 말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모두 고아들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구멍이 난 옷을 입고 있어요? 아가씨가 말했다. 저 무늬에 새 양복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셨어요? 조용하지 못해 이거 사. 레베제프가 그녀에게 소리를 냈다. 요것이? 그는 그녀를 향해 발을 굴러 을러댔다. 그러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누구에게나 그리 겁을 주는 거예요. 나는 따니아가 아니에요. 내가 뭐 도망갈 줄 알아요? 그러다가 리보지카를 깨우겠어요.
그렇게 언성을 높이다가 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여기서 류보치카라는 류보프의 애칭이고요. 그러니까 레베제프의 딸들 친구가 와서 지금 레베제프를 놀리는 것 같아요. 그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레베제프는 갑자기 몹시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딸의 품속에서 잠을 자던 어린아이에게 뛰어나 겁먹, 겁먹은 얼굴로 성호를 그었다. 하느님 제발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해는 해산 중에 숨진 나의 법적인 아내 엘레나에게서 출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복을 입고 말라깽이는 내 딸 베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녀석은 뭘 그렇게 질질 끌어요. 당황하지 말라고 계속하라고요. 어르신, 레베제프는 갑자기 발작하듯 외쳤다. 제 말인 살해 사건을 신문에서 읽으셨는지요? 읽었어요. 공작이 답했다. 바로 이 녀석이 제 말인 일가의 살해 사건의 주범이에요. 이놈이 바로 그런 짓을 저질렀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요. 만약 그 사건이 재현된다면 제2의 제 말인 일가의 살인범이란 말이죠. 바로 그런 짓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공작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레베제프가 횡설수설하며 나를 잡아둘 생각으로 정말로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레베제프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기독교적인 이상주의인데 지금 정신이 온전치가 않은 상태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작의 어떻게 보면은 그 패러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작의 행동 자체도 사실은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람을 너무 믿고. 근데 공작과 레베제프의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유사관계 아니면 유사관계? 그러면 공작을 너무 무시하는 건가? 근데 레베제프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기독교적인 차원의 그 느낌이 어떻게 보면 공작에서도 분명히 음, 보여지는 장면은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2부에 1, 2장까지 읽었고요. 조금 제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왜냐면은 또 문맥이 주는 힘이 있으니까, 문체가 주는 힘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106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